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익명의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이 무너져서 여기에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어색해 다만 글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구독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며 위로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의지를 더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나 이름을 날리던 놈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자리를 잡고 덩치를 키우며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이 되었어요. 아들은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 기반을 다져서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 제작하고 팔아 시작했는데 그 입소문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겠어 하고 휴대폰 케이스를 누가 그렇게 주문해 줄까 생각했지만 그때마저도 휴대폰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 것이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주 뚝심 있게 물건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성심성의껏 제작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꾸준함과 인내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문 제작으로 시작한 휴대폰 케이스는 꾸준히 매니아층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아들은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1:1로 무조건 제작하는 특이한 케이스를 팔았다가 인기 있는 웹툰 작가들과 일러스트 작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작업도 하게 되었어요. 귀여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심플한 디자인까지 전부 각종을 통해 제작 혹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목록에 올라갈 정도로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은 노트북 케이스부터 가방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휴대용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아들의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죠. 케이스라고 하면 아들의 사업체가 떠오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둬 연간 매출만 몇십억을 찍을 정도로 장사가 번창하게 되었어요. 각종 매체에서도 우리 아들을 성공한 젊은 CEO라고 칭해 시작했고 아들은 그런 인기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제 아들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데 저 스스로 사치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어서 아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었죠. 사실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었어요. 그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 중 하나예요. 우리 남편은 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 운전사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고 아들이 없었다면 남편을 따르고 싶었던 심정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없는 살림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던 인코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우리 남편을 되찾으려고 아무에게나 붙잡고 애원했고 거의 미쳐버린 여자처럼 하루 종일 울부짖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트럭 운전사는 저에게 아주 적은 금액을 돈 봉투로 건넸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텼고 또 버텼다. 그러나 이기적인 트럭 운전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줌마가 이 돈을 받아주어야만 합의가 이루어진다. 고 말이다. 저 한 번만 되찾아주세요. 저에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이 아주머니가 남편이라면요. 세상을 떠난 것은 유감스럽지만 생존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가정의 일원이며 부디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사실 아내와 아이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애원하고 있는데 왜 그에 합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싫어했지만 우리 남편의 목숨을 대신 받으라는 제안은 사실 저를 2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000만 금밖에 받지 못한다 해도 합의해야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지지자이자 제 가족이기에요. 제 전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갓난아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린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버티다가 저에게 울고불고 하는 가족을 보며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트럭 운전사는 새 삶을 선물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졸음운전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남편은 떠나셨고요. 합의금은 몇백만 원이지만 받게 되었고 남편이 이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금도 수령하게 되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이 생기게 되어 갓난아기인 아들을 두고 일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제게 남은 가족인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데리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아들과 함께 사는데 더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우리 생활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들이 큰 정도에 도달하면 일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허리띠를 조일 정도로 아들을 키웠고 우리 아들을 매우 소중히 여겨 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한이자 미안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고기를 많이 먹였다면 현재보다 10cm는 더 자랐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 놓였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스러워져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직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보다 임금이 적었거든요. 하는 일이라고는 대부분이 잡무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은 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무시도 매우 심했어요. 회사에서 제 호칭은 최씨 아줌마였고 다른 미혼 여직원들은 미스 김, 미스 이 정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직급이 있었지만 여자들에게는 그 직급이 사치라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이 조인데 어찌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참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여직원들을 대하는 남자 직원들의 태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고 체포되더라도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 어려울 만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수고하세요 라며 격려하는 말이나 어깨를 토닥거리는 행동이나 지나가며 몸을 스치는 제스처 등이 빈번했고 여직원들은 일어서서 대처할 수조차 없었던 때기도 했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며 근로했고 우리 아들에게만은 눈길을 가지며 살았어요. 아들은 미술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그런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 아픈 일이었어요. 아들이 미술학원을 다니던 때에는 한 달에 대략 7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우리 아들이 미술에 엄청난 소질이 있다고 하면서 심화반에 보내는 게 좋겠다며 전문적으로 가르치려면 레슨비와 재료비까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겨우 벌어먹고 사는 마당에 그 재료가 몇만 원이나 아깝던지 그 당시 물가로 생각하면 사실 몇만 원은 아주 큰 돈이기도 했고 그 돈으로는 저와 아들이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아들의 재능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묵히면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재료로만 그림을 그릴 뿐이었어요. 우리 아들의 속이 참 깊다고 느낀 건 단 한 번도 미술을 하고 싶다고 징징거리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학 입시철이 되었을 때 미술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본인의 재능을 저에게 뽐내지 않았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동네 학원만 다녔기 때문에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우리 아들은 평소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면서 호전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어요. 저는 실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술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경영학과라는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문 분야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미술을 하고 있었지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컴퓨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들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고 아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투박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트였고 인터넷 쇼핑몰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기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망할 수 없다 며 동대문 길거리로 나가 휴대폰 케이스를 팔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판매하면서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종이에 사이트 주소를 적어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사이트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상점 중에서도 우리 아들의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단속반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자리를 옮기며 잡초처럼 노력했고요. 의지가 빛을 발한 것인지 점점 인터넷에서도 케이스가 팔리기 시작했죠. 인터넷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에 인터넷 홍보가 잘 되면서 사이트의 규모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26살에 시작한 사업은 10년이 지난 뒤에 수십억 대의 매출을 올리는 번듯한 회사로 자리를 잡았고 저도 이제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내는데 부담이 없어져서 이제는 일을 조금 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가 엄마의 생활을 책임지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먼저 황당해진 남편 생각도 나고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이 내 가슴에 깊게 자리 잡았어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자라버린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낸 아들이 이제 효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눈물이 찔끔댔어요. 아들이 저에게 못 다녀본 여행을 다니라며 여행 상품도 결제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먹으면 반드시 제 것을 챙겨주었어요. 남편 부럽지 않은 아들이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생각 중이에요. 아이, 어떻게 지금까지 엄마에게 비밀로 해왔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좋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선택했는지 나는 그의 판단력을 신뢰해. 아들에게는 그의 안목을 믿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걱정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나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었어. 사업에서는 잘 머리가 돌아가는 아들이 여자들 앞에 서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했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들에게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느냐고 질문하여 힘들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전 선자랑의 연결을 통해 소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었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어서 성형을 시켜보기도 했고요. 이번 생에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하여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항상 아쉬움을 털어놓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적 제가 고기를 잘 못 먹여준 게 그 영향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키가 167cm에 겨우 다다르는 작은 끼였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키가 큰 편이고 특히 여자들은 키를 더욱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잘못인가 싶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죠.
우리 아들은 돈은 많이 여유롭게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나한테 만나자고 둘러보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내 돈만 보고 달려들듯 해 완벽하게 내 이상형을 만날 순 없을 것 같아. 여자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에게 벤기 다양한 것을 사오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나 봐. 이번에는 성격이 잘 맞고 진중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여자가 있었어요. 저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멋있다고 축하를 해주더라고 해서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줬더니 얼굴에 붉은 기운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것, 저것 사오라고 하고 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텐데 여자는 돈만 꺼내자며 실망한 것이 이만큼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랬죠. 가방 사오라고, 화장품 사오라고, 용돈까지 달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만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헤어지긴 했지만 그 후로는 만나는 여자가 어떻게 되었던 결국에는 돈 타령을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약간 취기를 빌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너무 안타깝어요. 그래서 참한 여자를 만나 보낼 수 있도록 소문을 돌려 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제가 마련한 자리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제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까지 시켜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들아,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엄마가 기뻤답니다. 좋아지는 밤이네요. 정말로 괜찮은 여자가 맞나 봐요. 만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해아유, 엄마가 또 주책맞게 굴리지 않으리라 믿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축하해요. 우리 아들의 짝꿍을 찾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수줍게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만간 약속을 잡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게 날짜, 장소, 시간을 알려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전날 밤에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니까 정말 손가락을 꼽아 기다리게 돼요. 혹시 나만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왔고 나는 아들과 함께 들어온 며느리가 되는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연예인과도 겨룰 만큼 생긴 얼굴 때문에 그녀는 뒤에서 빛나는 것처럼 생겨서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때를 의미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꾸벅 인사를 하며 매력적으로 웃었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해버릴 만큼 예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리 아들의 능력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력적인 얼굴을 가졌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오빠가 말씀하길 어머님이 어릴 적부터 혼자서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오빠를 키워주셨다고 해요. 오빠는 항상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진심으로 궁금했는데 어머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어머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우리 아들이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고 이렇게 여자친구를 소개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해요. 말씀을 편하게 해도 좋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챙겨주는 편이에요. 속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걸까 봐요. 아이고, 얼굴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군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봇 같은 아들을 만나봤을 때 아가씨가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저를 속이지 않는다는 게 기쁘답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얼굴이 예쁘게 꾸며도 어찌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요. 입에 파리가 들어갈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아들을 한 번 며느리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며 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어른스럽게 덕담도 하고 잘 만나보라고 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서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들처럼 로봇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예쁘다는 칭찬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옆에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러보니 아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네. 원래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양이라 다행이네. 그치? 그냥 편하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시작부터 김칫국을 먹은 걸까요? 사실 제가 오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오빠를 엄청 졸랐거든요. 오빠랑 만난 시간이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빠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오빠와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볼을 발견하게 붉히는데 저는 거기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나랑도 살아야 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해준 여자친구인데 둘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이 안 돼요. 비디오를 보면서도 그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했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고 저마저도 그렇게 쫓아낼 줄 알았다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울고 있을 정도로 억울한 일로 저희 가족을 덮쳐버리게 되었고 그 일은 사실일 때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날 그런 한 켤레의 양말조차 주지 않고 제게 그렇게 쫓아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머니 모습을 보고 웃으며 회사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매우 표독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아들이 죽은 뒤에도 제게요. 무슨 힘이 남아있겠냐는 그녀는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라고까지 쉴 새 없이 말하며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도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겠냐며 말하며 우리 아들이 무덤으로 향해 아들 뒤를 따르려고 준비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밝히겠습니다. 결국 다시 첫 만남으로 돌아가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며 앞날을 향해 빛나는 미래를 상상했다. 오빠만 있어서 내가 내주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를 할 것이고 정말 누구보다 인꼬부부로 잘 살 것이에요. 둘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의견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는 정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어요. 나에게 효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 오순도순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락과 다름없는 말에 우리 아들의 얼굴도 밝아지고 며느리의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둘의 결혼 준비를 이쁘게 지켜봐 온 결과를 보면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아요. 신혼집이나 혼인자금이 그렇다고 해도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늘 웃음으로 뒤덮인 채로 이루어졌기에 우리의 서로의 취향이 어떻게 이렇게도 완벽하게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은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면 아들이 다 좋다고 하면서 조금 어리석은 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의견이 잘 맞더라고요. 때때로 아들이 팔베개를 차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일찍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게도 되고요. 부부 사이의 상속을 고려해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이 닮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들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려 할 때 남편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군요. 그러나 조금 마음에 거슬렸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꼭 훌륭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예식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슬쩍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직장 비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네요.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1억이나 쓸 거니? 나는 조금 지출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생각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꼭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의 의견도 이해는 되지만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던데. 요즘 식장을 꾸밀 때도 전부 생화를 사용하고 호텔에서 정말 화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유행이래요. 빚까지 내는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오빠는 사업가이신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호화스럽게 해야겠고 제 욕심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가인데 초라한 결혼식을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이 짧았나 봐요. 며느리가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는 걸 보면 대견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혼주 한복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고개가 비틀어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자식이 아들 한 명뿐이라서 혼주 한복을 대충 빌리고 입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한 번 결혼하면 자주 입을 일이 없을 한복을 몇백만 원을 주고 맞춘다는 것이 사치로 보였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혼주 한복을 빌려 입는 것도 있지만 아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그런 옷에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혼주 한복을 빌려 입는다고요? 빌려 입는 한복들은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니 알맞은 의복을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혼주 한복을 정성스럽게 맞춰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꼭 부모님들께 한복을 선물하고 싶다면 부모님과 함께 맞춰서 착용하면서 어머니의 한복도 함께 맞춰 세트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돈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모두 우리 아들에게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준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아들의 돈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지 우리 아들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이 돈을 지출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억 원을 결혼식에 투자해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몇 억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을 아끼는 것이 버릇처럼 들어있는 저에게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까지 벌벌 떨리네요. 게다가 저희 며느리가 수입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해서 평생 한 번 입는 것이 아닌가요? 하며 아들에게 드레스를 사달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통화하는 것인지 둘이 대화하는 소리까지 거실에 있는 저에게까지 모두 들려와요. 한 번 입을 드레스를 구매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는 드레스더라고 해요. 홍콩에서 직접 수입을 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드레스를 집에 가져가려고 해도 아니면서도 알겠다. 홍콩에서 직접 수입해서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대화가 끝나자마자 결국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수입된 드레스를 구매하기로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였지만 사치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 이러저러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식 당일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러운 손님 아들들의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여 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서 아들을 붙잡고 운을 띄웠어요. 가서 몸조심히 잘 놀다 오고, 그리고 이건 내 조바심이 하는 소리이긴 한데 며느리가 사치를 좀 하는 느낌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카드나 월급 같은 거는 내가 관리하고 며느리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돈 관리를 전부 맡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자 아들이 슬쩍 떨어져 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짜증을 조금 냈어요.
엄마,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저와 와이프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건강을 챙기며 잘 지내세요. 우리는 다 큰 아들인데 물가에 내놓은 것 마냥 걱정이 얼마나 되었던지 하지만 문제는 이 대화를 며느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쩍 들린 사치라는 단어에 며느리가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아들에게 추궁을 하였고 아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들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너무 사치를 부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나 보다고 했지만 아들이 워낙 꾸며내서 말을 하는 걸 잘 못하는지라 며느리에게는 제가 돈 가지고 잔소리를 한 걸로 오해되었습니다.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몰디브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제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답니다. 한국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니, 저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아이로 보였나 봐요. 전 제 오빠 분수에 맞게 준비한 거예요. 우리 오빠가 매달 월 매출이 옥수수처럼 나오는데 저는 그냥 그런 국색 드레스를 입고 혼주 한복을 대여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결혼식에 오시는 손님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신데 저희 없이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겠죠. 소리를 내는 것이 외에 더 있을까요? 전 오빠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들에 대해 어머님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운하네요. 저는 새벽에 전화를 받아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필사적인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부부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 미안합니다. 결혼식에 돈을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쓰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드레스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무튼 늙은이로서 주책이다 미안합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치스러운 아이로 보셨는데요. 그것도 미안합니다. 정말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더 변명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며느리를 오해한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인사하러 왔는데 마음이 상한지 빈손으로 왔어요. 물론 선물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아 당황했어요. 혹시나 해서 아들 옆구리를 찔렀는데 안 넣어 설마 처가에도 빈손으로 가려는 건 아니겠죠? 온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예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도 챙기지 않을 수 없잖아. 며느리가 챙기지 못한다면 너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순간 아들이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처가에는 선물을 가득 싸들고 갔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내 선물만 사오지 않은 게 이유였어. 나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치졸하다고 생각했지만 착한 마음을 감추고 참았어. 그 후로 고자식이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경질적인 사건들이 넘쳤어. 처가에는 한 달에 2번씩 꾸준히 찾아가서 식사를 하며도 시댁인 우리 집에는 6개월 동안 얼굴을 딱 한 번만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어버이날 주간에 처가를 먼저 다녀와서 밥을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뒤늦게 우리 집에 와서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집으로 생 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혼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 갔었으니 결혼 전에 보여주었던 며느리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역시 며느리라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어쩜 그런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자주 오라고 한 적이 없어도 그렇다니까요. 처가에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 집에선 어째 코빼기도 안 비칠 수 있나요? 너는 내가 싫고 난해한 게야. 어머님, 평생 아들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설거지할 수 있겠어요? 제게도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적응할 시간 말이에요.
왜 벌써부터 제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쟤를 먼저 사치스러운 애 취급하셨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없었는데요. 제 발언으로 인해 며느리가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글쎄요. 그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새벽에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중 핸드폰이 계속 울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 생전 전화를 걸지 않았던 며느리였어요. 아들과 결혼한 후 거의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셈이었죠.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와서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고 홀린 듯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죠?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제가 병원에 있어요.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졸음운전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려 신발조차도 제대로 신질 못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헤매다 보니 며느리를 발견하고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뛰어갔더니 이미 우리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마저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이 차가운 듯이 냉소적인 태도로 잡고서 아들의 이름을 빈번하게 불러주었어요. 나아가 막여히 아들의 손을 쥐고 있는 채로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 라며 묻자 마침내 며느리가 억지로 눈물을 감추며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오빠는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술자리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왔는데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올라오지만 그날은 거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좀 수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은근히 게을러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사는 집이 아파트 단지였는데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올랐다는 계단은 집 안의 계단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었거든요. 비까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굳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집 앞에서 잠깐 나와 달라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계단에서 미끄러진 건지 오빠가 계단에서 넘어졌던 것 같았어요.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고를 당한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빠는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출혈이 많이 나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발견자가 며느리라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는지 아들까지 먼저 보내야 했고 그 후에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정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헛기침을 하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바쁜지 내내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피곤한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물론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서 사방팔방으로 위로 전화를 돌려받겠지만 자꾸만 외로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인데 며느리의 남편이자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어쨌든 우리 남편 곁에 아들을 고스고스하게 묻고 돌아왔어요. 장마철에 운명을 다한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죽는 것 같았어요. 봉분 같은 것이 어떻게든 솟아날까 했지만 오랜 시간을 울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냥 멍하니 아들의 봉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울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고 한순간에 끝나버려서 이건 아니라고 현실을 부정하며 지냈어요. 한 달 정도 뒤에 갑자기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부동산 직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왜 찾아온 건지 의문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부동산 직원이 어디선가 온 사람들과 함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더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왜 오신 건가요? 저는 부동산과 어긋난 일이 없는데요. 그러던 중 그분은 이 집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며 금매로 내놓으려고 한다며 집에 대한 처분을 제안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며느리 사이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걸어온 사람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며느리가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린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제가 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집이 아주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며 구경을 하고 떠났고 저는 초조하게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곧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는데 예상외로 훌륭하게 꾸민 채로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집이 그의 명의였던 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떠난 후 그의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었거든요. 상속을 받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갑자기 집을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가요? 우리 아들에게 살라고 준 집인 건데요. 아니죠. 어머니 정확히 말하면 살라고 빌려준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집이 되었으니까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 집에서 이만 나가주세요. 이제 어머님도 아실 텐데 저는 과부가 됐거든요. 재산을 상속받은 과부인데요. 당신 아들이 돌아가셔서 남긴 게 다 저한테 있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나한테 까불 수 있나요? 당장 집 비워주세요. 아까 본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해서요. 너 지금 그게 마을 주거지로 될 거라고요. 생각해보니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어딜 가란 소리냐 글쎄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닌데요. 얼른 제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제가 그이가 남겨준 돈으로 아주 사치스럽게 제대로 살아갈 테니까. 우리 남편이 고맙게도 저에게 몇십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해주고 갔지 뭐예요. 며느리는 깔깔 웃으면서 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엄포를 놨지만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뻐겼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편히 살았으면 해서 준 집인데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는 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는 며느리가 제 마음대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나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해도 너무한 아이구나. 내가 이거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아주 내 짐을 당장 갖다 놓지 못해. 어머, 누가 누구를 보고 주거 침입인데? 은훈의 집 4명이라고 내 거라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니까 이거. 당신이 주거 침입인데 부담을 정거라는 말을 몰라. 당신은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무일푼 그지라고. 나가서 노숙을 하든 쉼터에 가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한여름에 저에게 일어난 장, 양말 한 켤레도 주지 않고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제 짐들이 어디로 실려가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며칠 동안 며느리에게 사정을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고성방가를 지르곤 했어요. 경찰이 3번이나 출동했고 제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며 며느리네 집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들도 없이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주일을 더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차에 아들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옆에 나란히 묻혀 있으니 그 사이가 제가 노을절이구나 싶었어요. 한 병에 마시지 못하는 소주를 사들고 코에 박고 죽을 생각으로 무덤에 찾아왔다. 사이좋게 아들과 남편에게 소주를 나눠줬다. 당신들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도 마시고 갈 거다.
우리의 하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자라요. 그렇게 눈을 감으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영 씨, 김미영 씨죠?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요? 놀라서 소주를 들이켜 부으려다가 멍하니 경찰이라고 말한 사람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신가요? 예, 제가 김미영이 맞습니다만 저는 죄를 저지른 곳이 경찰이라고 말한 분께 부끄럽게 줄 서서 무릎을 꿇었다. 없었어요. 그냥 남편과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신에게 들었던 얘기나 수상하게 느껴졌던 점이 있었던지 말해 주셔야 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며느리라는 여자가 저를 쫓아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 지은 죄가 발각돼서 구속됐다는 말이에요. 일주일 넘게 김미영 씨를 찾아다녔지만 무슨 소리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이 너무 많이 쳐다보니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자 정말로 실신을 할 뻔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먼저 마중을 나가며 산책을 하고 싶다며 아파트 단지 밖 계단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비가 오긴 했지만 와이프가 함께 걸으려 해서 좋다고 했는데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글쎄 며느리가 아들을 밀쳐버리고 그 장면이 새로 설치된 CCTV에 완벽히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장소에 CCTV가 없었는데 사고가 일어난 3일 전에 그 자리에서 개에 물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군요. 며느리는 그것을 모르고 사전에 미리 조사해 둔 장소에서 업무를 보았고 며느리의 범행이 전부 CCTV에 녹화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며느님은 상속 처리도 빠르게 진행하시고 장례식장이나 사건 조사 시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수상스러웠습니다.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 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었고 때마침 CCTV까지 발견되었죠. 그러나 더 마음 아픈 점은 사건 직후에 아들이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으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을 며느리가 뿌리치는 장면도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있던 중에 그 여자가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어떤 욕을 갖다 붙여도 시원찮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며느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계속 반박했어요. 아니, 사고는 맞지만 저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남편이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야? 제가 일부러 한 행동은 없다고요. CCTV 화질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를 불러야겠다고 하고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손을 뿌리친 것뿐이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며느리에게 징역을 선고받았고 상속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 며느리 덕분에 아들의 모든 재산이 다시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재산을 노린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아니, 그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에야 겨우 아들과 남편이 묻힌 곳에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 자리에서 알아낸 진실은 저에게는 매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망하게 떠난 우리 남편과 아들의 보상까지도 내가 평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 있었거든요.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처럼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년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고 힘들게 지내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며 살고 있어요. 벌써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마음을 치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커피앤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